서울의 낡은 골목길 끝 볕이 잘 드는 작은 옥탑방은 이수진과 그녀의 5살 배기 딸 혜운이의 세상 전부였다. 방 안은 비록 좁았지만 알록달록한 천조각과 디자인 스케치, 그리고 딸 혜운이가 그린 해맑은 그림들로 가득해 가난보다는 따스함이 먼저 느껴졌다. 수진은 한때 촉망받는 디자이너였지만 지금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홀로 딸을 키우는 강인한 엄마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수공예품들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섬세하게 수가놓인 파우치,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헝겊 인형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정성을 그 작은 작품들 안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다. 주말마다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홍대의 플리마켓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엄마, 오늘 혜운이도 같이 가는 거지? 잠에서 막 깬 혜운이가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수진은 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지 우리 딸. 엄마가 오늘 우리 혜운이 맛있는 솜사탕 사줄게. 혜운이는 수진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자 그녀의 꺼져가는 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작은 불씨 같은 아이였다. 플리마켓은 젊음의 열기와 활기로 가득했다. 수진은 작은 테이블 위에 정성껏 만든 자신의 작품들을 진열하며 긴장과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행히 그녀의 작품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독특한 디자인과 따뜻한 감성에 매료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가게 앞에 멈춰서서 감탄사를 터뜨렸다. 수진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망의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불행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비웃듯 찾아왔다.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한 여자가 수행원 몇 명을 거느리고 그녀의 가게 앞에 멈춰 섰다.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수진의 세상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박유라.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수진의 디자인과 미래를 훔쳐 달아나 지금은 국내 최고 패션 회사의 디자인 총괄 이사가 된 여자였다. 박유라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수진의 작품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비웃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이수진 아니니 아직도 이런 싸구려 인형 나부랭이나 만들고 있었어. 솜씨는 여전하네. 남의 디자인 백기는 솜씨 말이야.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수진의 심장에 박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다.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요즘 신진 디자이너들 작품이랑 아주 비슷하던데 여기서 영감이라도 받은 모양이지 하기야. 네가 예전부터 남의 것 따라 하는 데는 재주가 있었으니까. 박유라는 아기의 찬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팠다. 수진의 눈에서 끝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모든 희망과 자존심이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혜윤이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비웃고 있는 박유라의 얼굴을 보았다. 아이의 작고 순수한 마음에 처음으로 뜨겁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싹 텄다. 저 아줌마 미워. 엄마 울리는 사람 미워. 혜은이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박유라를 노려보았다. 그 순간 혜은이의 까만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금빛으로 반짝였다. 주변의 그 누구도 그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세상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그 작은 아이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기 시작했다. 박유라는 자신의 승리에 만족하며 의기양양하게 몸을 돌렸다. 그녀가 막 우아하게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다.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그녀의 발이 무언가에 걸린 듯 앞으로 고꾸라졌다. 깨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었고 손에 들고 있던 비싼 아이스커피가
하얀색 명품 재킷 위로 전부 쏟아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얼음과 커피로 얼룩진 재킷은 볼품없이 망가졌고 그녀는 넘어진 충격에 발목까지 삐끗했다. 방금 전까지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바닥이 왜 이래? 그녀는 애꿎은 바닥을 탓하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수행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이미 그녀는 완벽한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애써 웃음을 참으며 수군거렸다. 박유라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절뚝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 시끄러운 소동이 끝나고 수지는 겨우 눈물을 닦고 딸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방금 전의 일이 혜은이와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악독한 사람에게 천벌이 내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혜은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미워하자 그 나쁜 아줌마가 넘어졌다는 것을. 아이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다. 앞으로 누구도 엄마를 울리지 못하게 할 거야. 작은 복덩이의 조용한 맹세와 함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거대한 복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플리마켓에서의 소동이 끝난 후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무겁고 쓸쓸했다. 이수진은 애써 웃으며 혜은이를 챙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아팠다. 박유라의 독설은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었고 겨우 싹트기 시작했던 희망의 새싹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본 혜은이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척하며 그녀의 볼에 뽀뽀를 했다. 엄마, 괜찮아. 혜은이가 있잖아. 아이의 따뜻한 위로에 수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딸을 끌어안았다. 이 작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수지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진 디자이너님 되시죠? 저는 오늘 플리마켓에서 선생님의 작품을 본 사람입니다. 혹시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전화를 건 사람은 연남동에서 작은 편집샵 아뜰리에 강을 운영하는 강민서 대표였다. 그녀는 오늘 플리마켓에서 벌어진 모든 소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박유라의 천박한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보다 더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 모든 모욕 속에서도 묵묵히 빛나던 수진의 작품들이었다. 선생님의 작품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요즘처럼 가볍고 빠른 세상에서 보기 드문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강 대표는 수진에게 자신의 가게에 작품을 입점시켜보지 않겠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믿을 수 없는 동아줄이 내려온 것만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안을 수락했다. 한편 최고급 패션 회사 V&T와의 이사 사무실에서는 박유라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커피로 얼룩진 재킷은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비서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수진 그 기집애. 감히 아직도 이 바닥에서 얼쩡거리고 다녀.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과거의 도둑질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수진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불안과 위협이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이사님, 방금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이수진 씨가 연남동의 한 편집샵에 작품을 입점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박유라의 얼굴이 더욱 흉악하게 일그러졌다.
겨우 플리마켓에 좌판을 벌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그녀는 이수진의 재능이 언젠가 자신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싹은 자라기 전에 잘라버려야 했다. 조 부장. 그녀가 내선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복을 불렀다. 네가 가서 처리해. 그 가게 주인이 2번 다시는 이수진의 물건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약을 파기시켜.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사악했다. 조 부장은 회사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데 이골이 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조 부장은 자신의 번쩍이는 외제차를 몰아 연남동으로 향했다. 작은 가게 하나 겁주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며 콧노래를 불렀다. 그가 막 가게가 있는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다. 방금 막 정비를 마친 타이어에 못이라도 박힌 듯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다.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기 위해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분명 아침에 완충했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불길한 우연이 겹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모든 택시가 그를 약속이라도 한 듯 무시하고 지나쳐갔다. 바로 그때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가 서 있는 곳에만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것처럼 비는 그의 값비싼 양복을 순식간에 흠뻑 적셨다.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조 부장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엉망이 된 차를 길게 버려두고 비를 맞으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수진의 옥탑방에서는 혜운이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비를 쫄딱 맞고 찡그린 얼굴을 한 아저씨를 그리고 있었다. 그 아저씨의 자동차 바퀴는 펑크가 나 있었고 머리 위에서는 시커먼 먹구름이 비를 뿌리고 있었다. 아이는 그저 상상 속의 심술궂은 아저씨를 그렸을 뿐이었지만 그 그림은 멀리 떨어진 곳의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아들리에 강의 강민서 대표는 창밖으로 잠시 쏟아지다 뚝 그친 이상한 비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는 오늘 하루 종일 누군가 찾아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시달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게 전화벨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혹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강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손님들 반응이 아주 좋은걸요. 내일 추가 물량 좀 더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딸 혜운이를 꼭 껴안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과 딸을 위협하려던 검은 그림자가 딸의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에 의해 막아졌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찾아온 작은 행운에 감사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의 작은 전주에 불과했다. 강민서 대표의 편집샵에 입점하게 된 것은 이수진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녀는 옥탑방의 작은 작업실에서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렸다. 드르륵거리는 재봉틀 소리는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렸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야기들이 피어났다.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희망, 그리고 딸 혜운이를 향한 사랑을 한 땀 한 땀 수놓고 있었다. 그녀가 일에 몰두하는 동안 혜운이는 엄마의 곁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아이의 작은 스케치북은 신비한 예언서와도 같았다. 혜운이는 세상의 논리나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느껴지는 감정들을 순수하게 종이 위에 옮길 뿐이었다.
아이의 크레파스는 마치 세상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그려내는 도구처럼 움직였다. 한편 VNTY의 사무실은 곧 있을 FW 시즌 컬렉션 발표회 준비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박유라는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넘기며 직원들을 닥달했다. 조 부장의 어이없는 실패 이후 그녀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이수진이라는 작은 불씨가 언젠가 자신을 집어삼킬 거대한 불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다. 이번 컬렉션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이수진의 존재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기 위해 이번 발표회에 모든 것을 걸었다. 최고의 모델과 연출가, 그리고 수백 명의 언론사와 GVIP 고객들을 초대했다. 그녀는 이번 컬렉션의 주인공이자 이 세상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의 욕망은 화려했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발표회 며칠 전 혜은이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 속에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를 높게 올린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고 한쪽 발에 뾰족한 구두굽이 뚝 부러져 위태롭게 서 있었다. 수지는 그 그림을 보고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혜은이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네. 키다리 아줌마가 넘어질 뻔했나 보구나. 그녀는 그 그림을 칭찬의 의미로 냉장고에 붙여주었다. 마침내 컬렉션 발표회의 날이 밝았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 속에서 패션쇼가 시작되었다. 박유라가 독창적인 영감으로 만들어냈다는 의상들이 런웨이를 수놓았지만 그 디자인의 근간에는 그녀가 과거 이수진에게서 훔쳐낸 아이디어들이 교묘하게 녹아 있었다. 쇼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피날레를 위해 박유라가 직접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관객들의 환호에 답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번 컬렉션은 과거의 답습이 아닌 미래를 향한 VNTY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연설을 마치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와 우아하게 인사를 하려는 순간이었다. 딱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발로 향했다. 그녀가 신고 있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수제화에 아찔하게 높은 스틸레토 힐 한쪽이 깨끗하게 부러져 있었다. 갑자기 균형을 잃은 그녀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팔을 허우적거렸지만 그 모습은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우스꽝스러운 몸부림일 뿐이었다.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수백 대의 카메라는 그 굴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무자비하게 플래시를 터뜨렸다. 박유라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악몽으로 변하는 데에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무대 뒤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다음날 모든 연예 정보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는 그녀의 과당 굴욕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VNTY의 새로운 컬렉션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우스꽝스럽게 넘어진 그녀의 사진만이 밈이 되어 퍼져나갈 뿐이었다. 박유라는 분노에 차서 사무실의 모든 것을 집어던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인터넷을 통해 그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박유라의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통쾌한 마음이 드는 것도 잠시 그녀는 그저 지긋지긋한 악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혜은이의 그림을 보게 되었다. 그림 속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구두굽이 부러진 채 위태롭게 서 있었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서 본 박유라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수지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일치였다. 플리마켓에서 박유라가 넘어졌던 일, 그리고 이번 구두 사건까지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딸 혜은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사 같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길한 상상을 떨쳐냈다. 그저 말도 안 되는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딸이 평범한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경이롭고도 두려운 예감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박유라의 굴욕적인 무대 위 사고는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패션계의 거물이 아닌 과당 유라라는 수치스러운 별명이 따라붙었다. 대중의 비웃음은 그녀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었고, 그 찢어진 자존심의 상처는 이 모든 것의 원흉인 이수진을 향한 지독한 증오와 집착으로 덧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연남동 편집샵에 입점한 이수진의 작품들이 입소문을 타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박율에게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수진이 자신의 발 아래에서 조용히 먼지처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이수진의 재능 자체를 뿌리 뽑아버리기로 결심했다. 박유라는 다시 한번 조 부장을 호출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내린 지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이번 주말까지 이수진의 작업실에 있는 모든 디자인과 샘플 의상들을 훔쳐 와. 그리고 다음 시즌 우리 VNTY의 디자인으로 발표한 뒤 그녀를 카피캣으로 매장시켜버릴 거야. 그것은 과거 그녀가 이수진에게 저질렀던 짓에 더 잔인하고 대담한 반복이었다. 그녀는 뒷세계의 해결사를 고용했다. 그는 자물쇠에 따기와 침투에 있어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어둠이 짙게 깔린 토요일 밤 유령처럼 조용히 이수진의 옥탑방 작업실이 있는 건물로 스며들었다. 낡은 건물의 보안은 허술했고 작업실의 낡은 자물쇠는 그의 손 안에서 맥없이 열려버렸다. 그는 검은 옷차림으로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다. 작업실 안은 이수진의 꿈과 열정의 흔적들로 가득했다. 벽에는 수십 장의 디자인 스케치가 붙어 있었고 마네킹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있었다. 해결사는 목표물인 디자인 스케치북과 샘플 의상들을 큰 가방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는 10분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유유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바로 그 시각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혜은이의 얼굴이 갑자기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아이는 꿈을 꾸고 있었다. 시커먼 그림자 아저씨가 엄마의 예쁜 옷들이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엄마의 물건들을 훔쳐가는 꿈이었다. 안 돼. 엄마 거야.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했다. 아이의 순수한 영혼이 엄마의 소중한 공간이 더럽혀지는 것을 느끼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해결사가 마지막 샘플 의상을 가방에 넣고 막 몸을 돌려나가려던 순간이었다.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작업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은 모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마치 이 작은 옥탑방 작업실 하나만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완벽한 어둠에 휩싸였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방금 전 자신이 너무나도 쉽게 열고 들어왔던 문이 이제는 굳게 닫힌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거대한 바위로 문을 막아버린 것 같았다. 당황한 그는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낡은 창문 역시 마치 용접이라도 한 듯 단단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자신이 만든 감옥 안에 갇혀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새로운 원단을 가지고 작업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굳게 잠긴 문을 열 수 없었다. 열쇠는 분명히 맞았지만 문은 안에서 무언가로 막힌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불안해진 그녀는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그녀의 전화는 우연히 그날 사무실에 나와 있던 건물주 강지욱 변호사에게 연결되었다. 강지욱은 할아버지에게서 이 낡은 건물을 물려받은 젊고 유능한 변호사였다. 그는 평소 세입자들의 사소한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밤사이에 문이 저절로 잠겼다는 기묘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직접 열쇠 수리공을 데리고 문제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창백한 얼굴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수진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열쇠 수리공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 한참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작업실 안은 밤새 갇혀있던 해결사가 공포와 탈진으로 반쯤 정신을 놓은 채 주저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이수진의 디자인과 의상들이 담긴 커다란 가방이 놓여 있었다. 모든 상황이 한눈에 파악되었다. 명백한 절도 미수 현장이었다. 강지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해결사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이 익명의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침입했다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경찰이 돌아간 후 강지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로 가득 찬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그는 밤새 먹통이었던 전기를 확인했지만 차단기는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안에서 잠겼던 문 역시 어떤 물리적인 고장의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비논리적이고 기이했다. 그는 충격에 빠진 이수진과 그녀의 뒤에 숨어 자신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는 작은 아이 혜은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예리한 변호사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 모녀에게는 무언가 특별하고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그리고 그는 그 비밀에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절도 미수 사건이 끝난 후 강지욱은 경찰 조사를 핑계로 이수진의 옥탑방을 다시 찾았다. 그는 딱딱한 법률 용어 대신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단순한 건물주나 변호사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에 담긴 반짝이는 아이디어들과 그녀의 눈에 서린 슬픔과 강인함을 보았다. 이수진 씨는 보호받아야 할 재능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강지욱은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 기묘한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고 이 선량한 모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법무법인 팀을 동원하여 체포된 해결사의 배후 의뢰인을 추적하는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했다. 비록 꼬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 박유라는 자신의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해결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그녀를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경찰의 수사망이 언제 자신을 향해 좁혀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이대로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녀는 이수진이 자신을 고발하기 전에 먼저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돈이라면 무엇이든 쓰는 것으로 유명한 연예부 기자 김철민을 은밀하게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건네며 자신이 준비한 거짓 시나리오를 털어놓았다. 과거에 이수진은 제 밑에서 일하던 어시스턴트였어요. 제 디자인을 훔쳐 달아난 후 이제 와서 마치 자기가 원조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자신이 조작한 가짜 스케치와 자료들을 증거로 내밀었다. 김철민 기자는 돈의 액수에 만족하며 흔쾌히 거래에 응했다. 그는 자극적인 기사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박유라가 건네준 자료를 바탕으로 이수진을 향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탐욕스럽게 춤을 추었다. 그 시각 수진의 옥탑방에서는 혜은이가 엄마가 사준 새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나쁜 아저씨가 컴퓨터 앞에 앉아 엄마를 흉보는 글을 쓰는 상상을 했다. 그러자 아이의 마음에 또다시 그 뜨겁고 따끔거리는 기운이 솟아올랐다. 아저씨 미워. 엄마 괴롭히지 마. 아이의 순수한 분노는 보이지 않는 파장이 되어 도시의 전산망을 향해 뻗어나갔다. 김 기자가 한참 동안 기사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새파랗게 변하며 알아볼 수 없는 에러 메시지 창이 떴다. 그리고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컴퓨터가 꺼져버렸다. 그가 몇 시간 동안 공들여 작성했던 기사 파일은 저장할 틈도 없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런 씨. 그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컴퓨터를 다시 켜려 했지만 컴퓨터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는 분을 사기며 개인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처음부터 다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끔찍했지만 그는 받은 돈을 생각하며 억지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기사를 완성하고 언론사 서버에 업로드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터넷 연결이 말썽이었다. 와이파이 신호는 분명 가득 차 있었지만 인터넷은 먹통이었다. 그는 핸드폰 테더링을 시도했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핸드폰 역시 서비스 지역이 아님이라는 메시지만을 띄우고 있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에 그는 소름이 돋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결국 완성된 기사 파일을 USB에 담아 PC방으로 달려가는 수고를 해야만 했다. 온갖 기이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 김 기자의 악의적인 기사는 결국 세상에 공개되었다. 기사는 국내 최대 연예 정보 포털의 메인을 장식했고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단독 신진 디자이너 이수진의 어두운 과거 그녀는 상습 표절범이었나 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그녀의 실명과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날 아침 강지욱의 도움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이수진의 핸드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편집샵의 강민서 대표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 씨, 지금 당장 인터넷 뉴스 좀 확인해봐요.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뉴스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과 함께 박힌 끔찍한 제목을 보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박유라가 터뜨린 악의적인 기사는 순식간에 이수진의 삶을 집어삼켰다. 인터넷 세상은 익명의 잔인함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개인 SNS 계정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난의 메시지들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파렴치한 표절범으로 낙인 찍었다. 그녀의 작품을 취급하던 편집샵 아뜰리에 강 역시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불매 운동의 표적이 되었다. 강민서 대표는 수진을 믿었지만 빗발치는 항의 전화와 비난 여론 앞에 가게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그녀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수진에게 당분간 작품을 빼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했다. 수진의 마지막 희망의 끈이 그렇게 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옥탑방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았다. 혜은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곁에서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아이는 엄마의 절망을 그 차갑고 어두운 기운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엄마의 웃음이 사라지자 아이의 세상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혜은이는 엄마의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 거대한 감정의 파도는 아이의 작은 몸을 병들게 했다. 혜은이는 그날 밤부터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끙끙 앓으며 잠꼬대를 했다. 엄마, 울지 마. 아이의 맑았던 눈은 초점을 잃었고 늘 명랑하던 목소리는 힘없이 잠겨 있었다. 수진은 자신의 슬픔 때문에
딸까지 아프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과 세상의 잔인함에 절규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의 고통에 공명한 혜은이의 신비한 힘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구두굽을 부러뜨리거나 타이어를 펑크내는 수준의 작은 징벌이 아니었다. 엄마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거대한 악의 근원을 향해 아이의 순수한 분노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철퇴가 되어 내리꽂혔다. VNTY 본사 건물의 최첨단 서버실. 박유라의 모든 거짓된 성공이 저장되어 있는 바로 그 심장부였다. 평화롭던 서버실의 모든 모니터가 갑자기 섬광처럼 번쩍였다. 그리고는 일제히 검은 화면으로 변해버렸다. 서버 관리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소용없었다. 메인 서버는 물론 1차, 2차 백업 서버까지 모든 데이터가 동시에 증발해버리는 전대미문의 시스템 붕괴가 일어났다. 그것은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디지털의 죽음이었다. 서버 안에는 VNTY의 다음 시즌을 책임질 모든 디자인 데이터와 수년간의 아카이브, 그리고 회사의 모든 회계 자료가 들어있었다. 박유라가 이수진에게서 훔쳐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모든 결과물들이 단 한순간에 무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회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회의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온 박유라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검게 변한 모니터 화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욱은 수진이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직접 옥탑방을 찾았다. 그는 굳게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두드린 끝에야 겨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방 안은 절망의 공기로 가득했고 수진은 앓고 있는 혜은이를 끌어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즉시 혜은이를 안아들고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다. 그가 병원에서 혜은이의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핸드폰으로 경제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VNTY 원인 불명의 서버 다운으로 전산 시스템 마비, 피해액 수천억 원 예상. 기사를 읽는 강지욱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수진의 가게를 위협하려던 조 부장의 기묘한 사고. 그녀의 작업실에 침입했던 해결사의 불가사의한 감금. 그녀를 비방하는 기사를 쓰던 기자의 연이은 컴퓨터 고장.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VNTY의 시스템 붕괴까지. 모든 사건은 이수진을 향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 공격의 주체를 향해 칼날 같은 불운이 되어 되돌아갔다. 강지욱은 자신의 품에서 뜨거운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는 혜은이를 내려다보았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아이. 하지만 그의 이성적인 변호사의 두뇌는 이제껏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비논리적이고 초자연적인 가설을 세우고 있었다. 이 모든 불운의 중심에 이 작은 아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건들의 기묘한 연관성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모녀에게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있으며 그 비밀 때문에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의사가 단순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열이라는 진단을 내렸을 때 강지욱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단순한 법률 자문으로 대할 수 없었다. 그는 변호사를 넘어 이 연약한 모녀를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수호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 비밀이 무엇이든 그는 기꺼이 그 비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혜은이의 열은 다행히 하루 만에 내렸다. 하지만 아이가 아팠던 그 시간은 강지욱과 이수진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강지욱은 더 이상 단순한 건물주나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밤새 혜은이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었고 넋이 나간 수진을 대신해 죽을 끓여 먹였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수진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강지욱은 수진에게 자신이 무료로 법률 대리를 맡겠다고 선언했다. 이건 더 이상 수진 씨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려는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이 불의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은 작게나마 용기를 얻었다. 그의 법무법인 팀은 밤낮으로 박유라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인을 찾아냈다. 그녀는 몇 년 전 박유라의 비서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인물이었다. 그녀는 박유라에 대한 복수심과 이수진에 대한 미안함으로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박유라가 수진의 대학 졸업 작품 포트폴리오를 훔쳐 공모전에 제출했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강지욱은 증인의 진술서를 가지고 수진을 찾아왔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수진 씨의 이름과 빼앗겼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지적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수진에게 함께 싸우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수진은 망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상대는 거대 패션 기업의 이사였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언론을 움직이고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릴 것이다. 힘없는 싱글맘인 자신이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또다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 과정에서 혜은이가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하며 괴로워했다. 강지욱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 주었다. 그날 밤 수진은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들을 모두 꺼내놓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 포기하고 이대로 숨어 살아야 할까? 아니면 마지막 용기를 내어 싸워야 할까? 열이 내린 혜은이는 그런 엄마의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아이는 잠에서 깨어 엄마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엄마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수많은 스케치북 중에서 가장 낡고 해진 한 권의 스케치북 위로 자신의 작은 손을 올렸다. 그것은 바로 박유라가 훔쳐갔던 그녀의 모든 꿈과 젊음이 담겨있는 대학 시절의 포트폴리오 원본이었다. 혜은이의 따뜻한 손길이 스케치북에 닿는 순간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VNTY 본사 박유라의 사무실. 그날따라 그녀는 서버 붕괴 사태의 후폭풍으로 이사회 멤버들에게 추궁을 당하느라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사무실 창문 틈으로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강한 바람이 불어 닥쳤다. 바람은 회오리처럼 그녀의 책상 위 서류들을 공중으로 흩날렸다. 그리고 육중한 서랍장 중 가장 아래 칸을 쾅 소리를 내며 열어젖혔다. 그 바람의 끝은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에 그녀가 승리의 트로피처럼 비밀스럽게 보관해왔던 낡은 파일을 정확히 끄집어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이수진에게서 훔쳤던 포트폴리오 원본이었다. 바로 그때 박유라의 독단적인 경영과 최근에 기이한 사건들에 의심을 품고 있던 한 이사가 그녀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진 낡은 포트폴리오를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표지에 적힌 디자이너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그림체는 최근 박유라가 차기 시즌 디자인이라며 보고했던 스타일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 사회 내에서 그녀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던 그는 자신이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박유라를 옹호할 수 없었다. 그는 은성그룹을 위해서라도 이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같은 시각 옥탑방에서 혜은이의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던 이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의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 단단한 용기가 차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기다려주고 있는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결심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하겠어요. 변호사님. 저 싸우겠어요. 적의 심장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동맹이 생겨났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주인공은 마침내 싸울 결심을 굳혔다. 거대한 방역에 서막을 알리는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이수진이 싸우기로 결심한 다음 날, 강지욱의 법무법인 사무실로 발신인이 없는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낡고해진 디자인 포트폴리오 한 권과 HNTI의 내부 감사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박유라의 책상에서 사라졌던 그녀의 모든 죄를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다. 적의 심장부에서 보이지 않는 동맹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강지욱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전 VNT와의 비서의 증언과 포트폴리오 원본, 그리고 내부 감사 자료까지 완벽한 증거의 창과 방패를 갖추었다. 그는 즉시 법원의 박유라를 상대로 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소장 위임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녀의 선전포고였다.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언론의 바람은 180도 방향을 바꾸었다. 강지욱의 법무팀은 신뢰도 높은 언론사를 선택하여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전략적으로 공개했다. 박유라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증인의 음성 파일, 수진의 원본 디자인과 박유라의 디자인을 비교하는 분석 기사.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어제의 표절범은 오늘의 비운의 천재가 되었고 어제의 피해자는 오늘의 파렴치한 도둑이 되었다. 박유라의 세상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그녀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그녀를 따르던 이들은 등을 돌렸고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명성은 한순간에 추락했다. 법원에서는 소환장이 날아왔고 경찰은 과거 해결사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면촉에 몰린 쥐 신세가 되었다. 패배를 인정하고 뉘우쳤다면 그녀에게는 아직 작은 기회라도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뒤틀린 자존심과 이기심은 그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이수진이라고 생각했다. 이수진만 없었다면, 그녀의 재능만 없었다면 자신의 거짓된 성공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내가 무너질 때는 너도 함께 무너져야지. 그녀의 눈에 핏발이 서고 광기 어린 증오가 번뜩였다. 그녀는 이수진의 재능의 원천, 그녀의 희망의 상징인 그 옥탑방 작업실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털어 과거 조 부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잔인한 해결사를 고용했다. 그녀가 내린 지시는 간단하고도 끔찍했다. 그 옥탑방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 스케치북 원단 의상들,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낡은 건물이니 정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위장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상대를 파멸시키고 싶은 욕망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의 해결색에 차갑게 덧붙였다. 혹시 그 안에 사람이 있더라도 신경 쓰지 마. 그것은 명백한 살인교사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악맥에 팔아넘겨 마지막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수진의 옥탑방 작업실은 오랜만에 희망의 온기로 가득 찼다. 세상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 시작하자 그녀는 잃어버렸던 창작의 열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밤늦도록 새로운 컬렉션의 마지막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그 옷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해를 향해 다시 피어나는 해바라기 같은 그녀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옆방에서는 혜운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수지는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강지욱 변호사와 세상의 편견을 넘어 자신의 작품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희망을 노래하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려는 끔찍한 어둠의 그림자가 자신의 작은 성역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박유라의 마지막 발악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무방비 상태의 모녀를 향해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손을 뻗치고 있었다. 밤은 짐승처럼 조용히 도시 위로 내려앉았다. 박유라가 고용한 해결사는 검은 옷으로 몸을 감싼 채 어둠을 틈타 이수진의 옥탑방 건물 뒤편에 나타났다. 그는 낮에 미리 답사해둔 낡은 가스배관을 타고 소리 없이 옥상으로 기어올랐다. 그의 손에는 휘발유가 담긴 통과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오직 임무를 완수하고 돈을 받으려는 차가운 직업의식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가 작업실 문틈으로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각 자신의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혜은이의 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이는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었다. 시뻘건 불길이 엄마의 예쁜 작업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엄마의 소중한 옷들과 그림들이 검은재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불길의 한가운데 지난번 꿈에 나왔던 시커먼 그림자 아저씨가 서서 사악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불이야. 혜운이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은 극도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진은 깜짝 놀라 달려와 딸을 품에 안았다. 괜찮아, 혜운아. 그냥 나쁜 꿈을 꾼 거야. 엄마 여기 있잖아. 그녀는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혜운이는 평소와 달랐다.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울부짖었다. 아니야, 꿈 아니야. 엄마 방에 불 났어. 까만 아저씨가 불 지르고 있어. 빨리 가야 해. 엄마 빨리. 아이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투정이 아닌 영혼을 뒤흔드는 듯한 절박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의 등골을 타고 섬뜩한 예감이 흘러내렸다. 딸의 기묘한 예지력.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성애와 본능이 이성을 앞질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채 혜운이를 안아들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다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떨리는 목소리로 작업실의 주소를 외쳤다. 택시가 밤의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안 수진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들이 작업실이 있는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해결사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작업실 문 주위에 휘발유를 충분히 뿌렸고 이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는 참이었다. 그가 라이터의 부싯돌을 켜려는 순간 기이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움직였다. 푸드덕, 갑자기 건물 옥상 구석에 잠들어 있던 수십 마리의 비둘기떼가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듯 일제히 날아올랐다. 거대한 날갯짓 소리와 함께 비둘기떼는 해결사의 얼굴을 정면으로 덮쳤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놓치고 말았다. 비둘기떼를 피하려던 그의 등은 건물 외벽에 낡고 녹슨 수도관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십 년 된 수도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렸다. 터진 관에서는 엄청난 기세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물은 폭포수처럼 해결사의 온몸과 그가 뿌려놓은 휘발유 위를 덮쳤다.
불을 붙이려던 그의 계획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물난리에 놀란 동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마침 인근 도로의 교통사고 때문에 우회로를 찾던 경찰 순찰차 한 대가 그 골목으로 들어섰다. 경찰관들은 한밤중에 옥상에서 물에 흠뻑 젖은 채 휘발유 냄새를 풍기고 있는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고는 즉시 차를 멈추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해결사는 빼도 박도 못하는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자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바로 VNT와요의 박유라 이사라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증거로 박유라와의 통화 녹음 파일과 계좌 아이체 내역까지 경찰에 제출했다. 택시 안에서 이수진은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들이 떠나고 골목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곤히 잠든 딸 혜은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딸은 그저 운이 좋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기적을 만들어내는 작지만 위대한 수호천사였다. 그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경이로움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동이틀 무렵 경찰들이 박유라의 호화로운 저택문을 두드렸다. 해결사의 자백과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엉망이 된 몰골로 밤새 잠을 설쳤던 박유라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들을 보고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한때 패션계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녀는 차가운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으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연행되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표절과 명예훼손, 그리고 최근의 절도교사와 방화미수 및 살인교사 혐의까지 그녀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다. 과거의 비서와 이사회 내부 고발자의 증언, 그리고 해결사의 자백까지 더해져 그녀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탐욕과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진실이 밝혀지자 세상은 이수진에게 사과하고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비난했던 인터넷 댓글들은 이제 그녀의 재능과 강인함을 칭찬하는 글로 바뀌었다. 아뜰리에 강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녀의 작품들은 다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국내 유수의 패션 대기업들과 백화점에서 그녀에게 협업을 제안하는 연락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이수진은 더 이상 어둡고 좁은 옥탑방의 무명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련을 딛고 일어선 희망의 상징이자 진정한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딸 혜은이의 이름을 따서 수아는 수아는이라는 작은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녀의 브랜드는 진심과 따뜻함이 담긴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그녀의 삶에 찾아온 것은 비단 성공뿐만이 아니었다.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순간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 강지욱은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연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혜은이의 유치원 발표회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잠든 혜은이의 곁에 앉아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딸의 신비한 힘을 두려워하거나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신의 선물이자 엄마를 향한 딸의 깊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혜은아 고마워. 엄마 지켜줘서. 그녀는 잠든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는 엄마랑 지우기 아저씨가
우리 혜운이 지켜줄게. 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녀의 말이 약속이라도 된 듯 그날 이후 혜운이 주변에서 기묘한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의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엄마가 행복해지고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되자 그 힘은 더 이상 날카로운 창이 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이제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이 되어 그들의 작은 가족을 평화롭게 감싸주는 수호의 오라로 변했다. 1년 후 청담동의 가장 화려한 거리에 수완드의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매장 안은 그녀의 디자인처럼 밝은 햇살과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수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했고 강지욱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런 그녀의 곁을 지켰다. 매장 한쪽에서 혜운이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이수진은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한 포기의 해바라기 같았다. 지독한 폭풍과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마침내 자신만의 태양을 마주하며 활짝 피어난 해바라기.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달려와 품에 안기는 혜운이를 꼭 껴안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딸과 연인이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눈부신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 끝에 찾아온 완벽하고 찬란한 행복의 시작이었다.